어머니,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을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잠깐 숨을 멈췄다. 잘못 들은 건지, 내가 늙어서 귀가 어두워진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며느리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하지만 며느리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미 정해진 말을 전달하듯 차분한 얼굴이었다. 그 말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려 했지만 생각은 오래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내가 끼어들 자리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비슷한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70이다. 이 집에서 산 지도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남편과 함께 밤낮 없이 일해서 마련한 집이고 남편이 먼저 떠난 뒤에도 세금이며 수리비며 혼자 감당하며 지켜온 집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집은 내 삶의 터전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자산처럼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무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깍듯했고 예의도 있었다. 문제는 그 예의 속에 늘 계산이 섞여 있다는 점이었다. 어머니, 요즘 집값 많이 올랐다면서요. 이 동네 나중에 재개발도 된다던데요. 처음엔 그저 대화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자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이 집을 바라보는 며느리의 시선이 나와는 다르다는 걸. 아들은 그 옆에서 말이 없었다. 늘 그렇듯 중간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갈수록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날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었다. 이미 여러 번 마음속에서 정리된 문장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차분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도 놀라서도 아니었다. 그저 지금 말을 하면 이 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불을 켜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이 집은 나를 지켜줄 공간일까? 아니면 나를 밀어낼 도구가 될까? 그 질문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말과 말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긴장이 계속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예의가 발랐다. 밥을 차릴 때도 말을 걸 때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은 배려가 아니라 거리였다. 어머니, 요즘은 집도 관리하기가 힘드시죠?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말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들은 여전히 말을 아꼈다. 예전부터 중요한 순간마다 조용했다. 부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나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집에서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예전에는 내가 편한 자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움직일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됐다. 냉장고를 열 때도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이 집이 내 공간인지 잠시 빌려 쓰는 곳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다. 며느리는 가끔 미래 이야기를 꺼냈다. 노후, 병원, 간병 모두 나를 위한 이야기인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엔 같은 곳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혹시라도 갑자기 아프시면 저희가 바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자 며느리는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이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들은 그런 대화를 곁에서 듣고만 있었다. 말리지도 동의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선택이라는 걸 나는 너무 오래 부모로 살아와서 알고 있었다. 이 집은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다. 등기부등본에도 세금 고지서에도 분명히 내 이름이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점점 이 집에서 결정권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은 혼자서 이 집을 천천히 돌아봤다. 벽에 남은 작은 흠집, 오래된 가구,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이 집에는 내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시간을 누군가 자연스럽게 정리하려 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 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며느리는 조금씩 속도를 냈다. 아주 서서히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말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에는 집안일 이야기를 하다가 돈 얘기가 나왔고 요즘은 돈 얘기부터 시작해서 집 이야기로 끝났다. 어머니, 이 동네 은행은 어디가 제일 편하세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질문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척했다.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흘려보냈다. 하지만 며칠 뒤 같은 질문이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은 담보로 잡을 때 절차가 좀 복잡하대요. 그 말이 정보인지 설명인지 설득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어딘가에서 한 번 이상 정리된 뒤에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아들은 그 옆에서 신문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듣고 있다는 표시도, 듣지 않는다는 표시도 하지 않았다. 그 애매한 태도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은행이었다. 처음에는 착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원은 분명하게 말했다. 담보 상담 기록이 남아있다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차분히 말했다. 그러자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머릿속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놀라움도 분노도 바로 따라오지 않았다. 그저 그동안 어렴풋이 느껴왔던 것들이 하나의 모양으로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집 이야기, 노후 이야기, 병원 이야기, 그 모든 말들이 결국은 이 전화 한 통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도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도 다음 날도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약하게 만들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침묵은 내가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며느리는 조금씩 초조해졌다. 말투가 빨라졌고 같은 말을 2번씩 반복했다. 어머니, 은행에서 다시 연락은 없었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었다고 짧게 말했다. 그 짧은 대답에 며느리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다시 풀렸다. 그 변화가 나에게는 너무 또렷하게 보였다. 아들은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이제는 익숙해질 만큼 반복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이 집에서 가장 불안해해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집을 가진 나일까? 아니면 아직 손에 넣지 못한 아이들일까? 그 질문에 답이 정해지자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말을 할지, 언제 움직일지 정할 수 있는 쪽이 내가 되었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드러났다. 의도하지 않았기에 더 분명하게 보였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전화 통화를 하다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내가 거실에 있다는 걸 늦게 알아차린 얼굴이었다. 아, 어머니 계셨네요. 그 말은 인사처럼 나왔지만 목소리는 이미 흔들려 있었다. 나는 TV를 보고 있는 척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 속 한 문장이 분명히 귀에 들어왔다. 어머니 쪽은 제가 설득하면 돼요. 그 말은 혼잣말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정해진 순서와 결론이 들어 있었다. 설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돌아다녔다. 부탁도 아니고 상의도 아니었다.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따르게 만드는 말이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유난히 차분했다. 밥상을 차릴 때도 말을 건넬 때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은 배려가 아니라 경계처럼 느껴졌다. 아들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이 대화는 이미 부부 사이에서 끝난 이야기라는 걸. 식사가 끝난 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은행에서 확인만 하나 더 하면 절차가 거의 끝난대요. 확인이라는 말이 가볍게 들리도록 의도된 문장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확인이니? 며느리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보호자 확인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정확히 맞춰졌다. 나는 보호자가 아니었다. 이 집의 주인이었고 결정권자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나를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자리로 옮겨놓고 있었다. 아들은 그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놀라지도 말리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이미 동의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화내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 대신 짧게 말했다. 그 확인 지금은 하지 말아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들은 그제야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놀람이 있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그 단어 하나만 계속 맴돌았다. 보호자. 나는 그 단어가 이 집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는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결정했다. 이제는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걸. 이 집에서 가장 늦게 알아야 할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움직이기로. 그날 이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침묵한 건 아니었다. 이제 이 판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아들이 먼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조심스러운 소리였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시간을 두고 문을 열었다. 아들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아까 그 말은 조금 오해가 있었어. 오해라는 말이 너무 늦게 나왔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언제부터인지 이 아이는 내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손을 한번 쓸어내리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처음부터는 아니고 중간부터, 중간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굳이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왜 나한테는 제일 마지막에 말했니? 그 질문 앞에서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반대할 줄 알았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됐다. 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를 설득하는 대신 나를 과정에서 지워버렸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며느리 이름으로 은행에 갔구나.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놀란 얼굴이었다. 엄마, 그건 며느리가 먼저 알아본 거야.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같이 한 일이잖니. 그 말 앞에서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 일은 며느리 혼자 벌인 일이 아니었다. 아들은 뒤에 서 있었고 필요한 순간엔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설명도 설득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다. 아들은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다. 엄마, 우린 잠깐이라는 말, 이제 그만 쓰자.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집안을 둘러봤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이 집을 바라봤다. 이 집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다르게 보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말로 이해시키는 일은 이미 끝났다는 걸. 이제부터는 설명 대신 결과로 보여줄 차례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더 조용해졌다.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어진 것에 가까웠다. 며느리는 다시 예의를 갖췄다. 아침 인사를 먼저 했고 반찬을 하나 더 얹었다. 그 모든 행동이 늦게 도착한 배려처럼 느껴졌다. 아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다.
괜히 거실에 앉아 있다가 내가 지나가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애써 보지 않았다.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나는 혼자 외출했다. 행선지는 은행이었다. 며느리와 아들이 처음 갔다는 그 지점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다른 지점으로 갔다. 창구 앞에 앉아 내 이름을 말했다. 집 주소를 말했고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직원은 차분하게 컴퓨터를 확인했다. 어머님 명의로 진행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 말에 가슴 깊숙이 숨이 내려앉았다.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차분함이 자리 잡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몇 가지를 더 확인했다. 담보 가능 여부, 절차, 그리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 직원은 한 번 더 내 이름을 확인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 집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괜히 주변을 둘러봤다. 이 동네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왔는지 그 시간이 문득 선명하게 떠올랐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볼일 좀. 더 묻지 않았다. 묻지 못한 것에 가까웠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자주 같은 질문을 돌려서 했다. 은행에서 연락은 없었는지, 혹시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나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다. 없다. 모른다. 그 짧은 말들이 며느리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들은 그 변화를 눈치챘다.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제를 바꾸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집과 관련된 것들, 내 이름으로 묶인 것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감당해온 모든 책임들. 그 종이 한 장, 도장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쉽게 넘길 수 없었다. 나는 그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들이 기다릴 차례였다. 그리고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조급한 쪽은 언제나 실수를 한다는 걸 나는 오래 살아오며 이미 배웠다.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온 날은 아주 평범한 오전이었다. 전화기 너머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나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어머님, 담보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혼자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누구와 상의할 필요가 없었다.
은행에 도착해 창구 앞에 앉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서류 위에 적힌 이름, 주소, 모든 것이 내 것이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까지 어머님 명의 외에는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속으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아직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직원이 다시 말을 이었다. 다만 이전의 상담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록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조급한 발걸음이었다. 어머니, 며느리였다. 아들도 그 옆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같은 표정이 겹쳐 있었다. 서두름과 불안. 직원은 우리 셋을 번갈아 보며 말을 꺼냈다. 보호자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잠시 떠 있었다. 보호자. 나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했다. 아니요.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 이 집 주인입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직원은 더 묻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판이 완전히 내 쪽으로 기울었다는 걸. 은행을 나오는 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낄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며느리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말이 떠오르지 않는 얼굴이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걷다가 겨우 말했다. 엄마, 우리가 조급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는 말로 풀어야 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흘러갔다. 이 동네에서 보낸 시간들이 겹겹이 떠올랐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확신했다. 이 집은 여전히 내 집이라는 것, 그리고 이 집의 결정은 앞으로도 내가 한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단단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며느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엌에 들어가서 물만 한 잔 마셨고 거실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섰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사람은 자신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말부터 사라진다. 아들은 그날 밤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둔 상태였다. 아들은 한참을 서 있다가 내 앞에 앉았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가 선을 넘었어.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이미 모든 일이 지나간 뒤였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야 알았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집은 앞으로도 내 이름으로 남는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집에서 누가 살고 누가 머무를지는 내가 정한다.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며느리는 끝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문 너머로 기척만 느껴졌다.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지금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나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이 집을 바라봤다. 벽에 걸린 시계,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 익숙한 소리들. 이 집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관계는 이미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고 아들은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이로 남을 수 없게 됐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다. 이 집에서 누군가를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 자리를 되찾았다는 감각을, 그 감각이 생각보다 편안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불필요한 말이 사라졌다. 눈치를 보는 말도 계산하는 말도 없어졌다. 남은 건 조용함이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이야기의 마지막을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와 아들은 며칠 뒤 집을 나갔다. 싸움도 없었고 울음도 없었다. 말 그대로 정리였다. 짐을 싸는 동안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괜히 도와주겠다는 말도 붙잡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는데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조금 낯설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됐다. 이 조용함이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내가 오래 기다려온 평온이라는 걸. 나는 천천히 집안을 돌아봤다. 부엌, 거실, 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다. 이제는 이 집 안에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됐고 결정을 미루지 않아도 됐다. 나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 평범한 장면이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했다. 그동안 나는 참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했다. 넘기는 게 가족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참기만 하는 건 어른이 아니었다. 지킬 줄 아는 게 어른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넘겨야 할 것과 절대 내주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아들은 가끔 연락을 해왔다. 짧은 안부였다. 나는 필요한 만큼만 대답했다. 며느리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 선택 역시 나는 존중했다. 각자의 자리는 각자가 정하는 것이니까.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산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남아있고 내 결정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이제는 하루를 내 속도로 살아간다. 서두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살아간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당신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가족이라서 참아야 하는 건 없다. 당신의 집, 당신의 인생, 당신의 선택은 당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고 어쩌면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